저는 이게 그럼 이 아파트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지역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주를 보면은 청주가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전세도 떨어졌다가 매매가 전세가 거의 붙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그 임대차 3법 하면서 같이 폭발해 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 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매매 가격이 지나치게 전세 실수에 비해서 떨어졌다. 그럼 사실은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만약 이런 에너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미분양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미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흐름,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지역은 어떻고 그다음 요 동네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석해 보시면은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이제 어차피 이제 다양한 그런 규제가 풀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파트 청약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약간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올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 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최근에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른 바람에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양가 상한제는 네. 이제 뭐 건축비랑 이제 택지비에다가 가산비 좀 더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가격을 좀 한정시켜 놓는 건데, 이게 2005년부터 이제 공공택지 시행을 했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도입을 했었어요. 네네. 아무튼 최근에는 이제 2005년부터 시행을 했고, 민간 택지에는 계속 적용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재건축 이렇게 그런 활성화, 민간 건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제를 해줬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0년 7월부터 민간 택지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민간 택지라는 게 뭐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곳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여기에 분양가를 이제 그 건설사라든지 그 이제 조합들은 좀 이렇게 올려야지 본인들한테 수익성이 되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좀 낮춰야지 시장에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개편 주요 내용이 이런 거죠. 그 이제 이렇게 주거 이전비라든지 뭐 이런 걸 분양가에 반영해주고, 레미콘 같은 것들 상승률에 반영해주고, 택지비라든지 이런 걸 이제 평가하겠다 이런 건데, 보시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은 민간 택지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이제 공공택지, 우리가 실제로 3기 신도시라든지 청약 통장을 많이 쓰는 이런 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국토부랑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네. 분양가가 이제 1.5에서 한 4% 정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뭐 오르긴 오르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만으로.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청약하는 뭐 3기 신도시라든지 그런 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맞습니다. 공공택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청약해야겠네요. 공공택지에 네. 분양가 상한제 깨는 순간 밀란이 일어납니다. 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네. 꿈이 이제 좀 약간 청약이라는 게 이제 조금 싸게 이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공공택지에서.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깨버리는 순간, 그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죠. 표심이라든지 약간. 그렇죠. 이건 뭐 표심도 그렇지만, 네네. 공공택지는 조금 이렇게 그 좀 저렴하게 신도시에서 이렇게 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깨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또 운영하는 팁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제가 네. 이제 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보다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내가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청약 통장이 이제 이렇게 청약 저축, 부금, 예금, 종합저축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청약 통장 중에 만약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보물입니다, 보물. 보통 이렇게 이건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뭐 가점이래. 그 납입 횟수라든지 납입 금액이 한 1,500만 원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예전에 있던 거라서. 이제 그 공공주택, 이제 그 청약 저축은 공공주택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공공주택 8호 이하. 이제 여기는 납입 액수와 납입 횟수를 네.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넣은 사람이 장땡이에요. 근데 이제 종합저축이 아무리 많이 됐더라도 청약저축 그 전에 더 오래돼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계속 넣었던 사람들은 3기 신도시가 커트라인이 뭐 한 남양주 같은 경우에 저번에 보니까 한 2천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기다리면 이런 분들은 뭐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장 초년생들은 반드시 단독소유 대주가 되라. 저는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놀랐던 게 네. 어떤 제 아는 직원 한 분이 되게 좋은데 청약이 된 거예요. 잭팟을 터트린 거죠. 네네. 되게 좋았다 했는데 뭐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봤는데 와, 거기 되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본인 명의로 된 뭐가 이렇게 누구 대신 명의를 해줬나 봐요. 부적격이 된 거죠. 그렇게 했구나. 네. 이제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사정이 이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럼 당신의 사정은 딱 하나 봐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예 차제에 직장 초년생들 반드시 단독세 대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납입을 매달 이제 10만 원씩 꼬박꼬박 여기 이제 사실 청약 저축은 뭐 2에서 50만 원, 청약 종합 통장은 2에서 5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매달 10만 원씩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축 통장 납입 인정 액수가 한 달에 10만 원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24회 1순위 됐다고 이제 그만 넣어야지 하면 안 되고 계속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가 좀 과열 지역이다 그러면은 2년 지난 다음에 자신의 예치 금액을 확인해서 예치 금액을 한꺼번에 왜냐하면 이제 이 통장으로 내가 공공도 누리지만 민간도 또 누려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그래서 그 예치 금액도 집어넣고 네. 또 10만 원씩도 계속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뭐 청약 통장으로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당첨을 높이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 공급 당해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청약 저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청약 저축 하나만 가지고 나온 책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책들까지 봐야 되라라는 뭐 의구심은 살짝 있는데 아무튼 이게 보시면은 이제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 뭐 다자녀 이런 분들은 일반 공급보다 훨씬 더 이제 좀 경쟁률은 낮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포션을 따로 일반 공급보다 이렇게 포션을 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85%, 그래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택지 내에서는 이제 58%, 민간택지는 민간택지라는 게 이제 일반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제 하는 일반 분양들 이런 건 50%.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본인이 해당되지도 그러니까 내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해당이 되는데 또는 내가 신혼부부면 해당이 되는데 그럼 한번 넣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모르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이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 지금 제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돈이 많은 이제 9억 원 초과는 이제 뭐 20대 뭐 30대 초반에 이런 분들이 이제 당첨되고 이러니까 특별공급으로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제외했다가 최근에 폐지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당해 우선이라는 건 이제 수도권에 이제 좀 특이한 적인데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6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0만 평 넘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션 예를 들어서 내가 시흥-은계에 산다. 시흥-은계를 이제 분양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시흥에 사시는 분이 30%를 우선 공급받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20%, 나머지가 50%. 이제 서울 인천은 또 달라요. 서울 인천은 50%, 나머지가 50%.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이 되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66만 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이하면은 그분이 이제 당해 100% 가져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게 공고의 기준입니다. 청약 공고의 기준. 네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청약 정책이 혹시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뭐 바뀌는 점이 있는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개편안으로 얘기 나오는 게 요건데요. 이제 원래 현행은
이하는 이제 8호제곱미터, 여기 2대1 신문에서 나온 건데 8호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가점제가 100%고 초과는 50, 50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이제 가점제면은 사실은 좀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기간도 어느 정도 되시고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이제 청년들이 좀 배제되니까 네. 좀 어느 정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그 이제 60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60% 추첨제를 주고, 요거는 이제 뭐 4인 가족이 살기 괜찮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70대 30. 대신에 이제 그 좀 가점이 오래되신 분들 위해서 여기는 50대 50이었는데 여기는 좀 가점제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무래도 어쨌거나 1인 가구 청년층들은 개편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층이나 고가점자분들은 이게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래도 개편 전에 좀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싶습니다. 어차피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 파이를 누구한테 나눠주냐, 사실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 네. 아무튼 그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약간 좀 청년들한테 기회가 좀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개편이 되면. 네, 맞습니다. 이게 청약 아까도 뭐 그 특별 공급도 85%, 근데 그러면 사실 일반 공급은 1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오랫동안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제 공급이 될 거를 바라보고서 청약 저축을 계속 꾸준히 넣었는데 가점 계속 올라가면은 젊은 층들한테 이제 기회를 좀 더 줘야지. 이제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낮고 이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많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니,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은 파이는 정해져 있고 집은 뭐 이렇게 적은데 누군 가져가야 돼.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무주택자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누가 가져가는 게 정의로운 건지 그건 사실 뭐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없죠, 사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 입지 기준에 대해서도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약간 그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요건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뭐 제가 다른 데서도 사실 얘기 많이. 이제 부역대 신평초 학군 상권 공원, 이제 브랜드 역세권, 대규모, 그리고 이제 신축, 그리고 평지, 초등학교 뭐 이렇게 그다음 학권이 좋냐, 상권이 좋냐, 공원이 좋냐 이런 건데 각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희소성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사실은 뭐 교통이 좀 안 좋았던 지역은 지하철에서는 굉장히 호재인데 지하철에 사통팔달이 돼 있어. 근데 거기다 9호선 하나 더 들어가. 그런다고 뭐 그게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뷰가 너무 좋아. 근데 사실은 그 뷰가 그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근처에 초등학교도 없고 그래도 가격이 사실 쉽게 안 떨어지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뭐 가격에 맞춰서 보면은 사실은 뭐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살기 좋은 게 어떤 건가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를 한 번에 선택하기 이거 뭐 별건 아니고 정답은 이제 최고가 아파트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좋을 수밖에 예를 들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 노원구 가면 뭐 학군이 여기는 뭐 오래됐어도 학군이 좋은 거고 뭐 어디 뭐 세종시 어디 가면은 뭐 이제 무슨 호수공원 바라보고 뭐 강남에 어디 가면은 뭐 한강 조망되고 사실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내가 그 아파트가 내가 이제 조망이 필요하지 않고 나한테는 그거보다는 학군이 좀 더 필요하다. 나한테는 상권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한테 맞춰서 최고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그거보다는 좀 가격이 싸더라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아실로 최고가 아파트 순위 분석하는 거를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요거는 뭐 한번 아실 들어가시면 최고가 아파트 순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가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책에는 이제 노원구를 기준으로 들었는데 중계동이 10개 중에 어제도 제가 한번 봤는데 7개였나 6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동네는 중계동이 노원구는 좀 아파트가 많이 비싸구나. 그럼 왜 중계동이 비싸지? 뭐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좀 쭉 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은 뭐 약간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한다든지 약간 그렇게 활용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객노노 같은 데 가면은 근처에 뭐 상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학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분양권으로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미분양을 사실 매수한다는 게 약간 좀 무섭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인기가 없어서 미분양 된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들어가면은 나도 이제 나중에 물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게 제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게 그 청주에 있는 우미린 에듀포레라는 청주 동남지구의 아파트인데 이게 8사 기준으로 2억 8,7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전세 시세를 볼게요. 네. 전세가 4억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예, 현재. 어제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2019년 5월 당시에는 네, 3억이 좀 안 돼서 미분양이었는데. 그랬는데. 네네. 저는 이게 그럼 이 아파트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지역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주를 보면은 청주가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전세도 떨어졌다가 매매가 전세가 거의 붙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그 임대차 3법 하면서 같이 폭발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 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매매 가격이 지나치게 전세 실수에 비해서 떨어졌다. 그럼 사실은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만약 이런 에너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미분양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미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흐름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지역은 어떻고 그 다음 요 동네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석해 보시면은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전세 가격이 정말 그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 역전이라고 이거는 지수입니다. 지수. 지수구나. 네네네. 가격은 아닙니다. 가격은 아니고. 네네. 확실히 약간 좀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버퍼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특이한 제도이면서 실제로 그래서 그런 책도 있었죠. 전세가율을 알면 아파트 가격이 보인다. 근데 사실 그게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가율은 물론 실수요이긴 한데 실수요 대비 투자 수요. 뭐 케인즈도 이제 투자 수요와 유효 수요를 뭐 이렇게 실수요와 유효 수요를 투자 수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 수요가 항상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서울, 그렇죠. 뭐 부산. 뭐 세종. 근데 사실 최근에 세종은 뭐 이제 수급을 도저히 못 따라가더라고요. 아니 수급에서 완전 눌려버린 상태인 거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수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게 100%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이 현재의 전세가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세가율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이제 물량들도 한번 보시고 현재 뭐 PIR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자료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내 집 마련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다양한 자료 그리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은 또 책에 또 잘 나와 있죠. 네네.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을 보면 나 가난한데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책들은 많은데 실제로 무주택자를 위한 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좀 정보들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책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본인 자랑 또는 뭐 얼마 벌었어 개인의 사례 이런 걸 얘기하지 아까 제가 쭉 뭐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잖아요.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러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칸 채우려고 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조금 되게 자세하게 봐놨으니까 제가 책에 써놨던 내용들을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고 쭉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기회 되면 다른 책들도 좀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내 집 마련하는데 최소한 소음들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소음이라고 하니까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2019년에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뭐 17년에도 올랐고 16년에도 뭐 올랐고 19년, 20년에도 올랐잖아요. 방송 보도 중에 뭐 부동산 기획 보도 방송하는 거 있어요. 막 30분 1시간짜리. 그런 방송 보시면서 혹시 아파트 가격 올해 엄청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셔야 됩니다. 라는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왜? 항상 떨어진다라고 얘기했고 또는 거품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정해져 있죠. 근데 실제로 그때 아파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말을 믿고서 아파트를 안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사실 그러면 그 방송사를, 그 전문가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없죠. 책임은 결국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금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기본적인 미시적인
뭐 수급이라든지 아무튼 기초적인 공부들을 많이 이렇게 제 책에도 담아놓고 하니까 좀 보시고 다른 책들도 많이 보시고 하셔서 좀 내 집 마련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하나 네. 제가 요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아파트 평균 매매 전세 가격인데요. 서울 2017년에 그 아파트 가격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9천만 원이었어요. 2022년 1월 달에 전세 가격이 6억 6천만 원이에요. 네. 이 얘기는 이때 내가 그 집을 샀을 가격 5년 뒤에는 전세로도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안타깝고 속상하겠지만 저는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경험 많은 이제 부다페스트 곡물거래소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예,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밀을 무조건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밀 가격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한번 전문가 얘기 말고 전문가 얘기는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맞추면 땡큐지만 뭐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얻는 건 없잖아요. 내가 공부를 한 다음에 내 예측이 틀리면 일단 또 다른 인사이트도 얻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청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청약을 하시고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이제 2017년, 18년에 이제 정부 얘기라든지 이런 거 믿고서 이제 집하신 분들은 사실 청약에서 해당이 되게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제 책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집값이 많이 오르고 뭐 영끌에서 샀다는 사람들도 사실 뭐 뉴스나 신문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무주택자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른 나머지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팁들이 있어요. 싸게 또 좋은 아파트를 또 청약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작가님이 출간하신 책을 보시면서 나중에 전문가 탓하지 말고 정말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삼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